저 아까 금방 줌에 의해서 유튜브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1년도 1학기 융합기술 혁신 경영 세미나의 세 번째 강사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을 바쁘신데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김성주 의원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거쳐 현재 19대가 21대 전북시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특히 전주시 병은 저희 전북대학교가 소재하는 지역구라서 특별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라서 더더욱 친근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요. 특별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라서 오늘 딱 주제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미래가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신 김성주 국회의원님을 큰 박수로 들리진 않겠지만 모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강의를 꽤 하는 편인데 오늘 이 강의는 이런 현장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되게 소수의 인원이라도 이렇게 놓고 원래 눈을 좀 맞춰가면서 하는 게 원래 강의의 정석인데 오늘은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이 카메라 너머에 있는 그 누군가를 상상하면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민연금 이사장이 됐을 때 연금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 정권의 비판적인 보수 신문들로부터 많이 접하기도 했습니다만 한 2년여 동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마치고 다시 국회로 복귀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주 전문이 이 복지 분야, 특히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 또 수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소득에 있어서의 불균형,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가장 그거를 쉽게 표현하는 말이 이제 복지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지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소득 보장이 잘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해도, 즉 장기 실업자이더라도 또 실직을 했더라도 또 노후가 돼서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소득보장국가, 복지국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분야가 원래 주 전문이어서 국민연금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다시 국회에 돌아오면 그쪽 일을 좀 완성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방역본부장을 맡아서 주로 백신 치료제 개발 상황, 그다음에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일이 요새 주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주제도 우리가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이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를 눌렀는데 반응이 없는 건 어디를 봐야 되나?
이제 됐네. 그거 누르신 건가요? 그런 거예요? 이제 됐네요. 예. 이거를 순서를. 자, 예. 자, 코로나 최근의 상황입니다. 3월 19일 자료니까요.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 확진자로 되어 있고요. 사망자가 27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이 약 3천만 명 넘는 사람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3천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10%는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하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552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전 국민의 거의 30% 정도 해당하는 1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요. 지금도 확진자가 하루에 6만 명씩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네요. 6만 명이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10%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 30% 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하루에 6만 명 넘는 사람이 계속 확진된다? 아무튼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약 9만 7천 명, 머지않아서 10만 명에 가까이 가겠죠. 사망자는 1,69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작년 1월 한국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쭉 상황을 보면 3월 달에 대구 신천지 사태 때 확진자가 늘었고요. 이제 8월 달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 겨울철 대유행 때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늘었다 하더라도 최대 하루 확진자가 1,200명 정도 수준이고 현재는 약 한 400명대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겨울철 대유행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겨울철 대유행이 막 시작됐을 때는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급작스럽게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가 실제로 닥쳤는데 지금은 사망자가 지금 현재 2명, 어제 기준이죠.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 굉장히 작게 발생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현재 확진자 수는 400명대를 유지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상당히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400명대면 2.5단계로 올려야 되는데 왜 안 올리느냐? 비교적 사망자가 적고 중증 환자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방역 당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규 확진 추이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3월 달이 900명대가 올라갔던 게 대구 신천지 사태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겨울철 재유행 때 3차 대유행 때 1,200명이 올라서 쭉 800, 600명대에서 현재 400명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겪는 동안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주 심각했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모든 나라들이 작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6, 7%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마이너스 한 1% 정도의 역성장을 해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저런 걸 1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적인 손실이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확진자 수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 경제적 손실도 가장 적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한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외신들이 K-방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OECD에서는 매년 경제 보고서, 각 나라별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 작년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최고 높았다. 그다음에 이런 성공은 봉쇄 조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있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도 작년에 GDP 우리가 한 8위에서 12위권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 작년에 다른 나라들이 타격을 입어서 우리가 9위권 1인당 GNI로 보면 이탈리아를 제치고 G8 국가에 포함된 정도로 오히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선방은 오히려 더 빛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요새 얘기하는 소위 국뽕이 되는 거죠.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 실업자들의 고난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수치가 나타내주는 오류는 다 좋았다라는 것 속에서 덮여서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놓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이 방역의 성공을 외신들은 K-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K-방역이 그렇게 무슨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3T 테스트, 신속하게 진단한다는 얘기죠. 그 신속한 진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빨리 밝혀내느냐, 테스트하느냐,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최초의 바이러스가 발견 보고됐을 때 그 샘플을 가져다가 바로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돋보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확진된 사람들을 역학적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감염됐느냐, 중국에서 감염됐느냐, 한국에 와서 내국인에게 감염됐느냐. 이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학조사를 안 하면 봉쇄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틀어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감염된지 감염원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역학조사만 하면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만 격리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전하게 일반생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유럽이나 미국이 코로나에 물어졌느냐? 그들은 초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해서 사전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역학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이미 지역사회로 만연됐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우리는 최초의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신속하게 차단한 이런 일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청정지대와 같은 위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치료입니다. 사실 현재는 코로나19의 치료약은 없습니다. 임상 3상 단계 몇 가지 약이 있지만 이거는 특효약에 가까운 치료제는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이 미국 업체에서 세계 세 번째로 치료제를 방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고 지금 현재 투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투여의 효과가 여전히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먹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와 같은 항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즉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완치에 이르는 치료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치료라고 하면
가만히 그냥 이 사람을 격리시킨 상태에서 관찰하는, 체온이나 재고 무슨 이상 반응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증요법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줄였던 것은 병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치료센터, 즉 경증 환자를 병원에 다 넣어버리면 병원이 수용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정작 중증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을 치료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딱 처음에 봐서 분류해서 이 사람이 경증이면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이면 병원으로 보냅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체계에 혼란 없이 코로나 대응을 잘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라고 하는 이 3T가 우리나라 K-방역의 성공의 모델이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대한 거창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지만 한국적 환경에 최적화된 이런 모델로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외신들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영국이 이번에 피해를 굉장히 받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BBC는 여러 차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뭐 인천공항에서도 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서 어떻게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성공했는가,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은 기사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똑같은 위기하에서 한국 정부가 이걸 국민들과 함께 잘 대응해 나갔는가에 대한 것을 연일 보도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뭘 배울 것인가 강조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희도 생생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 은퇴하신 교수님을 만났더니 요새 사람들 만나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지나치게 심하게 한다. 이 방역 독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방역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부장으로 정부를 이끌고 있고 당의 방역 정책은 제가 전체적으로 끌어가는데 그 방역 독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나 유학생이나 주재원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나라의 방역은 봉쇄를 하지 않은 방역이에요. 영국은, 독일은, 프랑스는 여러 차례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라는 건 집안 출입을 금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즉 얘기하면 락다운입니다. 락다운. 상가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셔터를 내려야 돼. 셧다운입니다. 그러니까 락다운과 셧다운이라고 하는 봉쇄를 통해서 코로나 대응하고 했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상가를 철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험 업종이라고 하는 다중이용 시설, 술집, 카페 이런 데를 영업을 제한하긴 했지만 아예 문을 닫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영국은 셧다운 한다고 하면 마트하고, 왜냐면 당장 식량이 있어야 되니까 약국 2군데만 문 열고 모든 걸 다 닫아버리게 합니다. 2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어기면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씩 벌금이 나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영국에 살고 있는 저희 교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영국의 경찰관들이 미장원 이발소를 문을 닫으니까 머리를 못 깎아서 미용사를 몰래 경찰 관서에 불러서 머리를 깎았다 합니다. 근데 그게 적발이 됐대요. 예외 없이 모든 경찰관들 벌금 받고 그 주모자,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은 직위 해제당했다 합니다. 이 정도로 가혹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유럽에서 진짜 독재라고 할 만한 정도의 방역 조치를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국민들의 외출을 금한 적이 없어요. 상가에 철시를 한 적이 없어요. 즉 봉쇄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낸
이 방역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내놔서 잡으시면 가지만 하다는 거죠. 이거는 특정 정부나 특정 정당의 공이 아니라 그 정부의 리더십 하에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다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K방역의 성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아서 그래서 더 피해가 컸던 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질서 있게 대응을 해왔다. 그렇게 했던 한국의 K방역의 특징은 뭐냐? 첫째, 개방이라는 거죠. 봉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 또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코로나가 그 사람이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이동 경로는 뭔지를 낱낱이 다 공개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획득했던 그런 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고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민주주의 힘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봉쇄하는 전략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개방성이 특징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결국은 봉쇄 전략에 간 반면에 대한민국은 적정한 통제와 자발적 협소를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K방역의 성공의 힘은 민주주의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가득 찬 명동의 인파, 텅 빈 명동 거리, 북적이는 인천공항, 텅 빈 공항, 대형 교회의 예배 장면, 현재 소수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예배, 또 국정감사조차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소속 간사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질병청, 시약처가 저희 대상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는 현재 지금 코로나 방역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에 와서, 국회에 와서 장관, 청장들이 출석하지 말고 자기 근무지에서 국감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초로 화상 국감을 했습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들이 보기엔 TV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장관 부르다가 막 호통치는 거잖아요. 혼내는 거잖아요. 혼내는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해야지 멀리 한다고 하면 이게 별로 느낌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화상 국감을 진행할 정도로 코로나가 정치의 모습도 바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익숙해진 재택근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66% 정도가 좋다. 아마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 시기에도 재택근무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기업 관계자들의 이 얘기입니다. 학교는 학생들 없이 비대면서, 저도 지금 우리 여기 수강생 없이 저 혼자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이미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새로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쇼핑, 모바일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바빠지는 거죠. 뭐 로켓 택배, 뭐 당일 배송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유독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많으냐? 이 경쟁과 속도 속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온라인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로로 쓰러지는 이 양면성이 코로나가 낳은 하나의 사회적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택배 노동자 문제가 과거에는 논란이 안 되다 요즘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택배를 이용하게 되고 택배 회사들끼리의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온라인 거래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뭐 너무나 아실 겁니다. 저도 식사를 할 때는 식당에 가서
먹지 않고 배달해 먹는다는 거 한 번도 상상 못했는데 저도 몇 번 배달해 먹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딱 안 좋은 점은 그릇, 남은 그릇을 쓰레기로 처리한다는 게 하나가 안 좋지 나머지는 너무 편합니다. 식당에 가서 눈치 보고 먹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배달 음식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또 집에서 있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특히 격리된 분들은 뭐라도 봐야겠죠.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은 인테리어 업이 활성화됐습니다. 아니 왜 코로나 위기 때 인테리어가 활성화되지? 집에 있다 보니 그전에는 집이라고 하는 데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 들어와서 잠만 자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집에 죽치고 있다 보니 눈에 띄죠. 아, 저 가구는 왜 이렇게 낡았지? 벽지는 왜 이렇게 누러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집콕을 많이 하다 보니 집을 수리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집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인테리어 업체는 정말 호황을 했다는 거예요. 관련된 그 소재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뭐 밤샘에서 일해도 물량을 못 댈 정도로 굉장히 활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면에서의 밝음이 있다면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낼 수 있는 또 새로운 면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적응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국회가 있으면은 아까 화상으로 부르기도 하면 직접 출석해서 뭐 장관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요 분은 누구신지 아시죠? 정은경 질병청장. 현재 코로나 방역의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분하고는 19대 국회 때부터 일을 해보면 공직자로서 자세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알기 쉽게 성실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은경 질병청장이라고 얘기할 정도 됩니다. 이분하고 만나면 저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사할 때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워서 인사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소독약 발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소독약을 서로 바르고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문화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미 일상이 되었고 아이들도 야외에서도 마스크 쓰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게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풍경은 코로나가 극복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 감기 환자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도 1년에 어쨌든 한두 번 정도는 걸릴 수가 있는 건데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릴 기회가 없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극복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마스크 착용한 풍경이 일반화되지 않겠는가. 마치 아랍의 여성들이 이렇게 눈만 내놓는 그러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거 봤을 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마스크를 쓴 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생겨나게 될 것 같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 산업,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과거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이제 새로운 표준에 의해서 대체되는 뉴 노멀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극복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그 전에 코로나 이전의 시기를 회복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나타난 모습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아마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같이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남겨준 유산. 우리는 코로나 때 힘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보면 코로나 전에도 항상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통시장을 자주 갑니다. 여기는 이제 모래내 시장이 가까이 있죠. 모래시장을 자주 가면서 한 번도 상인들한테 요즘 어떠세요? 물어봤을 때 장사 잘 때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매번 바뀌지만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오래 간다는 거죠. 그 아주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까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이게 K자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고소득층은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거나 유지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유지하다가 갈수록 하락하는 이런 K자 양극화 소득 격차가 실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지급하느냐 아니면 피해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느냐고 논쟁이 계속되는 게 바로 이 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내린 결론은 고소득층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더라.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급여가 줄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거의 제로, 소득은 제로인데 임대료는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 이런 이중의 질곡을 겪게 됐었고 비정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 기회를 빼앗기거나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서 소득이 진짜 줄었던 거죠. 이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진 겁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나라이지만 이 소득의 양극화는 다른 OECD 국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원래 높은 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과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커진 거죠. 그럼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즉 소득이 감소한 피해를 많이 입은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기본소득 논쟁이나 보편적인 지원 이 논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실용적이었다는 거죠. 객관적인 데이터에다가 입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좋으니까 다 같이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는 유효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걸로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치열한 토론이 이 국회의원들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거의 뭐 매일 장문의 글을 쓰면서 토론한 끝에 결론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소득 양극화를 겪고 있는 층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프로닥친 코비드-19 이게 이번으로 끝날 것이냐, 과거에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가 한 5년 단위로 지구상에 등장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더라도 5년 후에 뭐가 올지, 더 센 놈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과거에 없던 이러한 신종 감염병이 자꾸 왜 생겨나는가? 누군가 정말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유포하는 거 아닌가라는 음모론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에 있다고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기후변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과학자들의 주장이었고 일부 녹색당이나 좌파 정치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류 정치계나 경제계는 외면했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도 많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트럼프였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위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모든 세계의 정치인과 지도자들, 심지어 돈 버는 자본가들조차도 코로나가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종으로 이끌지는 않겠지만, 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기후위기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거를 가장 전 세계 사람들한테 호소했던 소녀가 있죠. 스웨덴의 툰베리. 어제 KBS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소녀의 외침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게 정책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둔감한 사회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가장 많은 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도 시진핑이 넷제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만큼 세계가 빠르게 기후 위기를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팬데믹의 탓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할 때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초래되었는가? 그걸 다시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서 그 숙주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게 바이러스인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대 우림이 개발 등으로 해서 파괴되면서 동물들이 쫓겨나고 그 서식지를 잃어버린 바이러스들이 인간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죠. 동물들의 개체 수가 많지 않을 때는 감염군들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밀집한 곳에 가면 자기들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팬데믹의 습격이 주로 대도시 인구 밀집지의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과학자들의 설명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후변화를 막는 것, 그런 전 지구적 실천, 전 인류적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나친 과도한 도시의 집중 현상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다시 팬데믹이 왔을 때 피해가 도시에 집중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마스크 벗고 자유로운 스킨십하는 사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팬데믹의 위기로부터 인류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탄소 중립 사회이고 새로운 에너지의 보급이고 그리고 이동 수단을 이 화석 연료에 의존한 그 대신에 친환경 교통 수단, 뭐 전기차나 수소차 또는 뭐 자전거, 다른 교통 수단을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기차를 탄다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 전기 생산을 대체한다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의 변화, 즉 그린 라이프가 돼야 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누리고 너무 많이 소비하는 세상으로부터, 즉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이로부터 적정한 생산과 적정한 기술과 적정한 소비로 각 개인의 행복을 공동체적으로 향유하는 그런 사회로 그린 라이프가 전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풍력과 태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기후위기 극복은 그냥 이론적인 게 그칠 것이다. 그래서 요새 그린워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서 녹색만 칠하는 거죠. 워시, 씻는다는 거 아니에요? 붓질로 해가지고 뭐 새빨간 건데 거기다가 녹색으로 칠해서 그린이다. 이 지금 뒤에 설명하는 그린 뉴딜에 그와 같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로 포장한 상태에서 그냥 겉에만 표지만 바꾸고 그리고 이게 그린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시 재현된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에 K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많이 봤으면 도대체 K 뉴딜이 뭐야? 뭐 코리아 뉴딜이라고 쉽게 설명한다면 그럼 왜 한국이 얘기하는 뉴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일단 국가적 관점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자부심은 특정 정부와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적 자부심이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나라를 모방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세계 10위권 안은 경제 대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남을 따라서 배울 것이 없어지는 분야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IT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실험과 제품과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남을 모방할 것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모델을 세우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이미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남을 쫓아다니는 나라에서 선도 국가로 가자. 그게 바로 K리들의 가장 큰 정신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IT 분야의 특허 같은 신기술은 세계 탑3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나 싶지만 이미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미국, 중국, 독일 등과 함께 가장 높은 기술 특허 건수를 갖고 있고 세계 시장에 대한 점유, 디지털 라이프의 향유 이런 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디지털 분야에서는 우리가 선도 국가인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지털을 앞세우고 가자. 이게 K리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거 우리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진짜 코로나가 비대면 사회의 전환,
그다음에 디지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은 만들어내지만 그게 과연 코로나 극복일까? 이 코로나 원인이 뭔데? 결국은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 그냥 방대한 빅데이터와 AI와 이런 것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되는 거야? 이런 반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 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본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나갈 일이다. 그래서 K 뉴딜의 한 내용은 그린 뉴딜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디지털 뉴딜이 기술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그린 뉴딜이 또 다른 사회의 대전환으로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겁니다. K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간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굉장히 앞선 분야고 그린은 사실은 굉장히 뒤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빠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라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 야, 그러면 디지털과 그린으로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경제와 산업과 기업에 큰 변환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로부터 떨려나는 일자리 잃은 사람 어떡하지? 그래서 그 변환을 가능하기 위해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자는 겁니다. 실업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실직 수당과 전직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잃은 직업을 새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실업자 등을 위해서 보다 더 지원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거. 이게 K 뉴딜의 한 밑바탕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설명하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해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전한 안전망, 그러니까 세이프티 넷이죠. 안전 그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한편으로는 디지털로, 한편으로는 그릴로 나가면서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자. 이게 K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이런 걸 또 새롭게 발견했어요. 아니 그런데 좋아, 뭐 디지털 뉴딜 좋아. 근데 디지털 뉴딜 하다 보면 그게 대부분 수도권에 생길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주로 대기업들이 주로 주도하지 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엄청 크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떻게 뉴딜이 가능해? 이런 반성 속에서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K 뉴딜은 디지털 뉴딜도 시작했지만 본질적 조건으로서 그린 뉴딜을 추가하고 그게 가능하게 된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적 뉴딜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로서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하면서 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과 다르게 이제 완성된 형태로 가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나라의 정책이 진화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 전문가 박사의 머리에서 아니면 행정부처의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와서 그걸 채택했는데 여기는 전 사회적으로 특히 제가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이 토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바꾸고 보완한 거죠. 이게 한 나라의 사회의 방향을 결정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몇 년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만 봐도 우리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디지털 뉴딜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로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 D, 그 다음에 N, 네트워크, 세 번째 A,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 DNA로 우리의 모든 산업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자라는 게 디지털 뉴딜이고요. 그린 뉴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산과 소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석유나
석탄에 의존해서 생산하는 전기 생산을 풍력이나 태양광 등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남는 게 이제 원전입니다. 원전은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전도 한편으로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석 연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당장의 CO2 배출은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류에게 안전한 에너지원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 그건 모든 나라가 똑같이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그린 뉴딜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군산 앞바다에 있는 새만금이 우리나라 그린 뉴딜의 1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 1번지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지어낸 장명입니다. 새만금은 오랫동안 개발과 보존, 환경 파괴냐, 갯벌의 상실이냐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뜨거운 논란이 벌었던 지역입니다. 앞으로 새만금은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로 나가는, 즉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가 전기 생산원이 되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조 시설이 집적하는 아리백이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선도적인 역할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요새 올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 경영 화두가 ESG입니다. ESG. ESG는 많이 아마 들으실 거예요. 도대체 ESG가 뭐냐? 제가 몇 년 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모 경제신문의 편집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해에 유럽의 연기금 CEO들을 만나면서, 영국에 직접 방문해서, 유럽을 방문해서 유럽은 ESG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편집국장이 ESG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MSG는 들어봤는데 ESG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MSG 아시죠? 조미료 첨가하는 거.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렇게 무식할 수가.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ESG를 모든 기업과 경영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ESG가 뭐예요? 물어봤던 거죠. 자, ESG는 뭐냐면, E는 environment입니다. 환경입니다. 환경. S는 social, 사회입니다. G는 governance, 지배 구조입니다. 왜 ESG가 화두인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전 지구적 대응에서 과연 산업과 경제와 기업은 이로부터 무관한가? 환경적 이슈, 사회적 이슈, 또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건전한 기업일수록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지지받고, 그리고 많은 투자가 몰리더라. 이게 이제 ESG 경영입니다. 옛날에는 돈만 벌면 됐지 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해야 되냐, 또 사회적 이슈가 기업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기업이 재벌 총수의 1인 지배 구조든 가족 경영 구조든 그게 영역 실적만 좋으면 되지 그거 왜 문제냐, 이렇게 묻던 때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들은 그 회사가 어떠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결정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부합하는지 아닌지, 환경 파괴적인 짓을 안 하는지를 따지고 소비 결정한다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20대 소비자들이 확고하게 트렌드 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걸 하는 거죠. 시작한 거죠. 특히 2017년도, 18년도에 아마 대한항공 사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소위 총수 일가의 가족들이 갑질을 했다고 그래요. 뭐 잘 아는 땅콩 회항, 그 다음에 물컵이 날르고, 그때마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니 그 재벌가 회장의 딸이 벌인 갑질이 왜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쳤느냐? 소비자들이 그와 같은 경영정이 있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저 회사는 언젠가 저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투자를 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한항공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한 번도 국민연금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만 했지 그 기업 내부에 있는 문제 때문에 발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 오기 전까지만 30년 동안. 근데 그때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대로 방관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소위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 쉽게 얘기하면 의결권 행사입니다. 그걸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현 회장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이사가 돼서 이 회사를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거죠. 결국은 연임이 안 돼서 부결됐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초였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한국의 국민연금이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던 의결권 행사해서 회장의 연임을 저지시켰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연임이 저지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등합니다. 갑질 파동이 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가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권 행사하니까 주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분명히 나온 거죠. 투자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래서 ESG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재무적인 요소입니다만, 쉽게 그 기업의 돈벌이와 직접 연관이 없지만 이게 더 재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ESG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국민연금에 의해서.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ESG를 다 이 얘기합니다. ESG 안 하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ESG 포럼을 만듭니다. 제가 대표입니다. 여야를 망라해서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어요. 초당파적으로 하자고 제안한 거죠.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기업들, 그다음에 금융기관들, 투자회사들도 이제는 대한민국도 ESG 경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빠른 시간에 동의해낸 거죠. 몇 년 전에만 해도 제가 ESG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정치하던 사람이고 기업의 경영과 실적과 관계없는 사회적인 주장을 펼쳐서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ESG 이 얘기 안 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2, 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기업과 경영, 투자 분야에 있어서 ESG는 확고한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것이죠. 자, 이제는 마지막 주제로 제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울의 삼성동의 고층 빌딩가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어느 소도시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리 모습입니다. 서울은 과도한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 비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지역, 소멸 지역들을 쭉 그래프로 낸 겁니다. 붉은색일수록 소멸 지역입니다. 자, 전라북도를 놓고 볼까요? 전주, 익산, 군산을 빼고는 약간 주황색이고 저 밑으로 가면 붉은색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인구가
제로가 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권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서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심각한 불균형 나라인가?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인구의 한 반절 정도가 삽니다. 한 2,500만 정도가.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에 73%가 수도권에 본사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도권이 81%입니다. 즉, 돈, 기업, 인구, 그리고 권력마저도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거죠. 대학도 다 서울에 몰려 있죠. 이런 초집중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독일은 본사를 각 주에 본사 따로따로 있습니다. 뭐 베를린 수도에 있는 건 뭐 잘란트라고 하는 회사 하나뿐이네요. 여기는 뭐 사부, 뭐 퓨마, BMW, 보쉬 전부 다 각 주에 골고루 본사가 분포되어 있어요. 이게 다 글로벌 넘버원 기업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울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뭐 삼성, 뭐 네이버, 뭐 다 전부 다. 이런 차이,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모두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기업과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도시의 과도한 집중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 몰려 있어 봐야 바이러스의 집중 공격만 받고 피해가 커지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지향 속에서 사람과 기업과 자본의 분산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하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K 뉴딜 속에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추가시켰습니다. 현재처럼 그냥 디지털 뉴딜 하면 수도권 뉴딜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계획이 돼 있어요. 전라북도는 현재 단 2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씩 유치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데이터 센터를 서울에 다 몰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와 풍부한 인력이 있는 교통의 발달함, 지방으로 내려와라. 이게 하나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단순히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으로 돌아가는 게 극복이 될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포스트 코로나는 과도한 집중, 과도한 격차, 이거로부터 벗어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수도권의 과도한 과밀로부터 벗어나는 길,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성공한 회사나 집단 개인이 난다면 그 성과를 홀로 독점하지 않고 같이 나누는 그런 사회, 이게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표현을 하면 찐 포스트 코로나 되는 거죠. 단순히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고 더 많이 대기업이 영역을 확장하는 그거는 진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다 같이 포용하는, 인종과 종교와 성별과 나이와 학력과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같이 포용하는 사회여야 되고, 현실의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거를 기득권으로 안주하지 말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혁신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벌어져 있는 과도한 격차들을 자꾸 줄여나가는 균형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 사회라는 표현을 제가 앞으로 많이 쓰려고 합니다. 평등과 비슷하지만 평등은 약간 인위적인 측면, 뭐 도달 불가능한 그런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균형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영어로 표현하면 밸런스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울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뭐가 놓이면 이게 좀 끼오릅니다. 이거를 평평하게 맞추려고 하면 과도하게 돼 있는 요거를 한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뭐 1%의 오차도 없이 맞지는 않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정 기능에 의해서 작동하는 사회, 이걸 저는 균형 사회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길이다. 그러려면 재산이든 부든 권력이든 너무 한쪽에 집중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분산돼야 한다는 거죠. 부는 분배돼야 되고 권력은 나눠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그게 모였을 때 힘이 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등을. 네, 질문이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도 있습니다. 일단 쉬운 질문부터. 지금 정부 주도형으로 코로나 정책 K뉴들이나 그린뉴들 여러 가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전북형 또는 전주형 포스트 코로나 정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봅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예. 뭐 이제 개별 질문부터 답을 좀 간단히. 네네네. 예.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항상 저도 이제 전라북도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나라일을 하는 그런 처지인데요. 한순간도 전북을 생각해서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는 G8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고 해서 전라북도 같은 낙후 지역이 저절로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외부로부터 어떠한 자본과 기술 등을 이전받는 건 필요합니다. 그거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또 그거 이전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입니다만, 작년 8월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혁신입니다. 정당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혁신위원회를 마저 작업 중입니다. 또 하나는 전북 K뉴딜위원회입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시도당 중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있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전라북도는 이 K뉴딜 시기를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생각은 부족하니 중앙부처 핵심 책임자들,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 그 다음에 기업의 이 분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전라북도에 맞는 K뉴딜 방향은 무엇일까? 이거를 저희 시장 군수들까지 참여하는 세 차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정부에 전달돼서 반영해서 가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중에 하나를 든다면 전북을 수소 경제로 나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뭐 아는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완주에 수소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수소 트럭과 버스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수소 연료 저장 탱크를 만드는 일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소재는 전주에 있는 효성이 만든 탄소 소재를 씁니다. 즉 탄소와 수소 경제로 상당히 집적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 생산이 된다면 그거를 다시 수소 에너지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수소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소형 생산 클러스터 사업을 정부에 제안을 했고 지금 활발하게 작업 중입니다. 코로나가 뜻하지 않게 장기화된다면 많이 장기화가 됐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부분들이 많이 망가졌고요. 특히 뭐 중국 부품 조달 못해서 현대자동차 많이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고, 일본의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이긴 하지만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차질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GVC가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복귀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런 리쇼링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 부분들이 현재 있는지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리쇼링 쉽게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제조업체들이. 뭐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다시 또 국내에 돌아와서 제조 공장을 만들고 생산했을 때 그 지원하는 정책도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돌아오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싼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떠났던 기업들이 그 GVC의 위기에 처하고 그쪽에 임금이 상승되니까 다시 또 그 메리트를 상실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업종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에 맞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컴백한다고 해서 다 환영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리쇼링에 대한 지원 정책이 주로 마련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요. 백신 접종에 대한 특히 모 기업의 백신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도 있다라고 이제 인지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백신 접종 이후에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자들, 의학자들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 개발된 접종에 들어간 백신들은 일단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는 게 비과학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건 1단계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합니다. 이 백신을 인체에 주입했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효과성입니다. 이걸 접종했을 때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율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 나와 있는 이미 개발돼서 접종이 이미 전 세계 1억 명 이상 되고 있는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저는 좀 비과학적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그 정도의 안정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맞는 독감 백신도 50%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맞는 거예요. 즉 독감 백신 맞고 걸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개인차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린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집단 면역이 가능한 70% 수준에 접종했다고 해서 코로나가 그 사회에 다시 등장하지 않고 완전히
퇴치될 거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정도 70% 정도의 집단면에 가까운 접종이 이루어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경증에 끝납니다. 사망에 이르는 확률을 크게 낮춰줍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항체 형성 유무와 지속 기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일부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문제가 되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는 사례가 밝혀진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망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건 이제 과학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다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또는 어떤 상황이 생길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백신을 안 맞은 거에 비해서 맞았을 경우에 내가 걸릴 확률을 현격하게 낮춰주고 타인에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게 만들어주며 설사 걸린다고 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를 가능성들은 대단히 낮춰진다. 그래서 백신은 맞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또한 전북의 이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기업 유치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지 않냐 그러면서 의원님 임기 중에 대기업 유치에 대한 유치. 걸 해주실 수 있는지. 예, 참 좋은 제안이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 뭐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거를 구별해서 우리는 대기업만 유치하겠다, 중소기업은 필요 없다. 이거는 뭐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를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 중에서 큰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전주에 있는 탄소 소재를 만드는 효성, 그 다음에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최근에 새만금 지역의 데이터 센터와 개발자 센터를 지키로 협약을 맺은 SK, 이런 데가 이제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은 어느 지역을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무슨 어떤 뭐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투자해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를 보고 할 겁니다. 그거는 입지 조건과 그 다음에 인력 확보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가는 건데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투자의 남방 한계선을 경기도 남부 정도에 걸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아산 정도, 이 정도.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런 기업들이 전라북도처럼 서울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내려오려고 하면 어떤 유인책을 제시할 건가, 어떤 유리한 조건을 낼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인력입니다. 인적 자원이 있으면 우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답답한 게 우리는 일할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투자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기업들은 거기에 가서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푸느냐가 저는 큰 기업 집단들이 이 전라북도 와서 비즈니스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은 정치권, 행정, 대학 이런 데들이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융합 기술 경영학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노력들을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강연의 그 목적도 그런 걸 한번 좀 하자라고 하는 취지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거는 공동의 노력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의원님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이 많으셨고 이제 그런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19 이런 팬데믹 상황들이 좀 더 종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좀 더 복합적으로 굉장히 길게 쓰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업의 지형도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산업적인 측면이나 일상적인 생활들 너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아까 비대면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요. 아마 산업별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산업별로 어떻게 지원도가 바꾸고 어떤 산업 영역들이 좀 더 나아질 거고 어려워지는 산업 영역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예. 뭐 많은 예측자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산업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예측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과 상당히 일치하고요. 또 하나는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현상이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측되는 분야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분야 이런 분야에서 많이 대두될 거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는 그린 뉴딜 관련돼서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마 에너지 산업의 급격한 변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분야는 우리가 이미 상당히 축적된 게 많지만 그린 산업 분야는 우리가 상당히 초창기여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R&D, 인력, 투자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특히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산업 분야보다는 저는 수소 산업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서지 못했지만 뭐 수소 경제, 수소 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세계 퍼스트가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뭐 이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제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이런 커머스 시장이 좀 이커머스 시장이 좀 커지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 부분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뉴딜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층이 있는가 하면 몰락하는 층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보호하고 다시 또 이 시장 내에 넣지 못하면 사회는 계속 양극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막아내기 위한 이런 게 필요한데요. 최근에 뭐 좀 관심을 끌었던 이제 이익 공유제가 뭐 그런 겁니다. 누군가는 잘 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몰락하고 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건가? 잘 나가는 쪽이 갖고 있는 이득의 일부를 사회가 같이 나누는 방법은 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대두되는 게 플랫폼세, 뭐 로봇세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입법화된 나라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과 결부된 급격한 일자리의 변동과 몰락을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거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이득을 누리는 기업 집단 등이 그걸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 연대적 측면에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사회 연대세를 골간으로 새로운 사회 연대세라고 하는 것을 그 중심으로 한 사회 연대 기금법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발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요. 특히 이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상당히 좀 이렇게 이제 코로나에 대응에 미진했던 정부 같은 경우는 다음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제 정권이 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까 그린 뉴딜이나 이런 기후 변화에 관한 이슈들도 그런 정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특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독일의 기민 기사 연합이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지방 선거에서 녹색당 연합수석이 패했더라고요. 결국은 이 코로나 대응을
독일이 잘못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 비해서 코로나 대응을 사실 제일 잘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백신 확보에서 실패했다거나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아마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큰 흐름으로서 유럽은 아마 녹색 정치, 그러니까 이런 그 뭔가 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녹색당과 같은 정치 그룹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그 반대로 이 극우 정치 세력들이 상당히 또 많이 부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위기가 어떤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 등을 통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면서 극우 정치가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마 유럽 정치에서는 새로운 흐름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런 면들은 표면화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소속된 이제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극복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데 요즘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공공한 입장에 놓여 있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잘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반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뉴딜 정책을 뭐 얘기하면 아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사회 안전망 뉴딜, 뭐 거기에 지역 균형 뉴딜이 들어가겠지만 그 중에서 전라북도는 그린 뉴딜 분야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디지털 뉴딜에 대한 혹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에 근거한 좀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이런 뭐 디지털이나 IT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 그걸 주도하는 기업도 없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을 하는 데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지역에 주로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공단이나 또 농업진흥청 또는 LX 이런 데들은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디지털 뉴딜 정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소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전라북도 디지털 뉴딜 사업을 끌어가려고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각 대학들에서 그런 좋은 제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그거를 중앙정부의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뭐 대학에는 수많은 과가 있지만 이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수많은 과가 있지만 저희처럼 혁신을 배우는 과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융합기술 경영학과 우리 석박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명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북대학교 오셔서 우리 훌륭한 인재들 앞에서 저희들의 미래에 대한 그 비전과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한때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저도 완전 50대 중반, 한참 연식이 오래돼버린 세월을 살고 있는데요. 항상 저는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고 꿈꾸는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뭐 개인의 꿈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회, 특히 전라북도 뭐 지역에 대한 꿈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인 여기 이 과목을 수강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꿈을 잃지 않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모든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도전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저희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 지식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강의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특강을 해주신 김성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학생들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